오늘 영상은 7월 26일 오후 1시에 발생했었던 폭락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최대한 주관을 좀 빼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해석 혹은 설명만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더 많은 저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취자분께서는 제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스스로 필터링도 하고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차는 크게 4단계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원래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걸 허술하게 관리 감독하는 규제 당국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은 있었어요. 근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총대를 메고 막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보다는 일단 그게 더러운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 알아서 피하고 살아남자라는 마인드로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내용을 굳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거나 공론화를 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피곤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틀 동안 나름대로의 분석하는 시간들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미리 보시고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충격이 있었던 거는 7월 26일 13시였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보라색 선은 코스닥 지수가 아닌 2차전지 ETF입니다.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금양 등등의 각각의 종목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그들을 합쳐놓은 집합체를 비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쳐놨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삼성전자입니다. 폭락이 나올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2차전지 빠지니까 반도체 올라간다는 얘기였어요. 그건 사실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겠죠. 근데 이 둘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시작이 된 게 26일이 아니었고요. 가장 극적으로 보였던 게 18일부터입니다. 근데 단순히 2차전지와 반도체 시장이 반대로 가는 걸 떠나서 7월 18일을 기점으로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우르르 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5월, 3월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시장 분위기 살아나고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따라가는, 섹터별로 다르지만 분위기를 좀 살리는 느낌이었는데 7월 18일부터는 모든 시장의 유동성을 2차전지가 다 빨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26일까지만,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잠정 결론을 내렸었던 게 골드만삭스와 같은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 있는 대형주에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차전지가 독주를 하는 거 보면서 좀 포모를 느꼈다. 그래서 대량의 공매도가 나왔고 이게 단순히 숏이 롱을 밀어버렸다는 느낌보다는 숏은 숏대로 공매도를 치고 롱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빠졌고, 이 빠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빠진 물량들을 쓸어 담은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다. 이 정도로만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근데 뒷부분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 목차로 넘어가 보면 골드만삭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6월 12일 날에 에코 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퓨처엠에 대해서는 7월 24일 날 또 한 번 더 매도 의견을 냈고요. 그 당시에 내놓았었던 의견은 양극재가 과잉 공급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매도 의견에 그치지 않고 목표가를 그 당시 가격보다 훨씬 더 절하해서 에코 프로비엠을 12만 5천원 내고 포스코 퓨처엠은 22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왼쪽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른쪽이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걔네가 매도 의견 리포트 심지어 저 아래 가격으로 매도 의견 가격 설정을 해놓고 포스코 퓨처엠은 78% 올랐고 에코 프로비엠은 116% 올랐습니다. 물론 매도 의견 내놓고 가격 아래로 깔아놓고 틀릴 순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상당히 수상했던 게 골드만삭스가 14일날 에코 프로비엠이 10% 빠지자마자 20만 주 정도를 던져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15일날 13만 주 정도를 던집니다. 이때까지는 언행일치했습니다. 매도 의견 내놓고 던지니까
그래도 그게 꼴보기 싫든 말든 본인이 한 말은 지킨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7월 달부터 계속 순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12일부터 24일까지 에코프로비엠 26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15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메릴 린치나 국내에서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매도 의견 내고 팔고 매수 의견 내고 사면 누가 뭐라 해요. 그냥 쟤네 좀 못하네 라고 할 수 있어도 욕은 안 합니다. 근데 공매도 리포트 내놓고 몰래 뒤에서 사들이고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고 다른 종목에선 그거 매도치고 있고 이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두 종목을 제가 같이 가져온 이유가 굳이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을 비교하지 않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을 가져온 거는 얘네가 양극재 시장의 탑2인 것도 맞는데 둘 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을 보면요. 둘 다 골드만삭스가 이름을 떡하니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코프로비엠은 골드만삭스 말고도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메릴 린치 이런 애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에는 골드만삭스 한 명만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심지어 4월 24일부터 의무가 발생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평단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잡혀 있어서 많이 물린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4월 24일이면 주가가 대충 한 35만원대였습니다. 이게 4월 24일날 이걸 치고 나서 바로 다 정리하고 나갔으면 나쁘지 않은 타점이었어요. 이때 쭉 랠리 보여주다가 요쯤에서 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눌리는 듯 하다가 다시 한 번은 쫙 쏴서 결국에는 이들이 최초의 의무 발생한 다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쟁쟁한 공매도 치는 애들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거 아래 목록 더 내려보면 더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되게 의심이 갔었어요, 저는. 근데 공매도 이 잔고 보유자, 대량 보유자 현황이 이틀 딜레이가 걸립니다. 전 이것도 좀 의문인 게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거는 순매수 얼마나 했고 개인 기간 외인별로 다 나오고 신용 얼마 썼는지 이거 다 나오는데 비율까지 다 나오는데 일반 주식 현물을 사고 팔고 넘기는 과정에서도 이틀간의 딜레이가 걸리는데 이거는 다 나오는데 왜 공매도 대량 보유자나 공매도 잔고 현황은 이틀 딜레이가 걸리는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은 둘 다 골드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문제의 그날 7월 26일과 27일 포스코 퓨처엠의 상환량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오히려 7월 27일에 더 많이 상환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요때 집중적으로 상환을 했죠.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무차익 공매도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무차익 공매도다 아니다 라는 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 맞다, 무차익 공매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을 제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심증으로는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게 80% 이상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6일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매일매일 이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 정보를 둘러봤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6일 이후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7월 27일 날 한번 결정이 되었고 7월 28일 날 하루 연장이 더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공매도는 발생이 되었죠. 심지어 이 중에서 대부분이 업틱룰 예외 조건 하에서 가능했던 거고요.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금지 당하고 나서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또 연장을 해주긴 하는데 예외 조건이 있어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조건이 유동성 공급 호가 및 시장 조성 호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지 거래 목적의 호가입니다. 여기서 해지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생 상품 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해지 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틱룰 예외 조건 하에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돼요.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업틱룰이라는 거는 호가가 있으면 호가 아래로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균형 가격으로 맞추기 위한 거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던지지 말라고 해놓은 게 업틱룰입니다. 근데 업틱룰 예외로 아래로 던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근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케이스랑 비슷하죠. 해지 거래, 차익 거래 목적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칭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기초자산 A를 가지고 있다라면 해당 자산이 상승하던 하락하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리스크들을 없애기 위한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특정 원자재 혹은 상품과 반대로 움직이는 애를 매수를 하거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애를 숏을 쳐요. 만약 얘네가 반대로 움직인다 했을 때 내가 1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기초자산 A에다가 7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면 얘가 여기까지 10% 올랐을 때 7천만원이 7,700만원 되겠죠. 그리고 여기 3천만원 투자를 했다 칩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 빠져서 2,700만원이 되겠죠. 물론 이 변동성도 잘 고려를 해서 해지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해보면 결국 플러스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하냐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면 얘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자산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얘가 메꿔줍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칭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게 해칭입니다. 뭐 제가 배우기로는 어원이 이렇게 양우리처럼 내 리스크를 요 안에다 가둬놓고 나는 꿀만 빤다 이런 뜻인 건데 이게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코프로비엠 자체에 대해서 공매도 숏을 치면서 이게 해칭 거래를 어떠한 기초자산을 해칭하기 위해서 했는지 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반도체와 2차전지 시장을 보면 둘이 좀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시장 올라가면 반도체 좀 빠지고 2차전지 시장 빠지면 반도체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기초자산을 삼는다면 얘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2차전지를 사면 됩니다. 둘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무엇을 해칭하기 위해서 2차전지의 숏을 업틱률 예외 조건 하에서 쳤는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보라색 선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코스닥 인버스예요. 물론 얘는 이게 시총 해봤자 코덱스에서 만든 거는 1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작은 스케일 버전이라서 그렇지 좀 큰 버전으로 가면 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코스닥 풋옵션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코스닥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는 건데 2차전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인버스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일정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요 기간 7월 17일 18일부터 그 이격 자체가 너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시장에서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지금 가격 괴리율이 굉장히 커요. 지수가 3% 오르면 3% 마이너스 돼야 되고 3% 떨어지면 3%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 퍼센티지 자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자산 운용사가 에코프로비엠을 롱을 잡고 얘가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롱을 잡고 인버스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숏을 잡았다 칩시다. 그럼 두 개 동일하게 5억씩 넣었다 치면 지금 얘는 이미 10억이 됐을 거고요. 10억 이상이 됐을 거고 요건 마이너스 한 15% 내지 20%니까 한 4억이 됐을 거니까 기초자산이 10억인데 총 합쳐서 14억 정도, 40%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상황에서 해칭 거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하고 인버스를 산 애들이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숏을 잡고 지수는 롱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도 심지어 에코프로비엠이나 2차전지 쪽에 속해 있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 이런 거에 대해 롱을 잡고 에코프로비엠이나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숏을 잡은 애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손실률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될 겁니다. 마이너스 거의 청산 가격까지 왔을 텐데 반대로 롱을 잡고 있는 지수 자체는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인 포모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자산을 해칭을 하고 있는데 한 자산군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가격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칭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플러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해칭인 건데 특정 자산군이 해칭 목적으로 샀는데 그게 지나치게 손실이 커져버리게 되면 해칭 관계가 끝나버리고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제가 그냥 한
주체의 지금 포지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는 이건 100%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황상으로 볼 때 전 스스로가 보기에는 100%라고 믿어요. 뭐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골드만삭스는 국내에 있는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숏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 전통 산업군에 대해서는 롱을 잡았을 거라 봅니다. 그게 단순하게 코스피를 매수했을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조선철강 등등등 해서 원래 전통적으로 국내 시장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오르긴 오르는데 얘네는 쥐뿔도 안 오르고 2차전지는 되려 오르니까 2차전지 쪽에서의 손실이 극대화되었고, 완벽하게 해증 가게가 깨지니까 7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들고 있는 2차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매도를 치면서 시장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를 통해서 확보한 물량을 가지고 마지막 2차전지 시장에다가 공매도를 쳤어요. 결국 시장은 흔들렸고, 요게 바로 그들에게는 일부 숏커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롱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스케일상으로 보면 단순하게 그들이 혼자서 숏을 친다고 무너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죠. 그냥 힘 한 번 줘가지고 무너질 것은 진작에 무너졌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롱으로 쭉 가져왔었던 주체들이 일부 물량을 던졌고, 여기에 마지막 숏이 들어왔고 시장은 빠졌고, 이 숏 세력들은 일부 숏 커버링을 했었고 플러스로 롱으로 일부 전환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 그래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2차전지 숏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 대한 롱이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머지 시장 중에 일부 종목들은 거의 다 정리를 했고 2차전지를 일부 롱을 잡고, 아직 여전히 2차전지 숏도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양방향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이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어지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반등이 다행히도 나왔지만 얘네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2차전지 롱을 일부 잡고 있고 숏도 여전히 대량 보유자 명단에 들어올 만큼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것처럼 한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가는 움직임보다는 계속 흔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지금 들고 있는 숏들을 다 정리하고 싶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냥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의견들도 있는데, 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급락을 만들었고 그 급락 자체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만, 이 과정에서 숏 커버를 했다면, 그리고 꽤나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더 이상 숏을 치지 않고 롱 쪽으로 좀 기울 것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의 많은 생각이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정황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이고요. 다만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과 그 외의 기간들에서도 업틱률 예외 조건 하에서 공매도를 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증 거래 혹은 차익 거래의 조건이 통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잡고 2차전지와 반대로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혹은 2차전지와 동시에 2차전지 숏 잡고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롱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해증 관계가 깨졌으니 이걸 마지막 승부 보기 위해서 대량의 공매도를 투입했다라고 보고, 그 대량의 공매도를 단순히 숏이 넣었기 때문에 증시가 빠진 게 아닌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었던 주체의 어느 정도의 협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꽤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명쾌하게 원인이 밝혀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이벤트는 굳이 2차전지 종목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일이었을 거고요. 기록할 만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막 2차전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쫘르륵 다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할 만한, 나중에 썰을 풀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